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서 79년 말부터 진행되었던 계엄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는 도청에서 27일 새벽에 사망한 강주 상고 1학년 문재학이 엄마 김길자입니다. 어떤 자식은 다 똑같지. 그러지만은 특히 너무나 착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애기예요. 우리 최악의 사진이야. 잘생겼지라. 제일 생각나는 것은 재학이 데리러 와서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같이 밥 먹게 빨리 들었나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 집에 가자. 해지기 전에 와라이. 다 같이 저녁밥 먹게.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재학이가 막차가 떨어져서 끊어져서 못 간다고. 저녁에 이제 잠을 못 잤지. 못 잤는데 저녁에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 도청에서 총쏜 소리가 콩튄 소리가 나요. 집에까지 들려. 오미 도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네. 그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구나. 그날 상무 충정 작전을 하는데 탱크가 열렸을 때가 출발. 하늘에는 헬기가 떴고 비행기가 뜨고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5월 27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완전 전투를 한 거죠.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종소리는 6시 반까지 계속됐으며 이후에도 중심가와 외곡에서 간헐적으로 오전 8시까지 종소리가 났습니다.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그걸 쭉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설을 읽을 수가 없어. 중간중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이. 그래. 얘기만 하려고 그러네. 얘기만 하려고 해서 벌써 막 그 감정이 돼버려요, 이 소설은. 그 순간을 짓부수며 학살이 온다. 고문이 온다. 강제 진압이 온다. 밀어붙인다, 짓이긴다, 쓸어버린다. 하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한, 응시하고 있는 한 끝끝내 우리는 이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은요, 일단 이 사건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 서울의 봄. 바로 12.12 군사정변, 12.12 쿠데타입니다.
이런 어떤 신군부의 어떤 그 권력 장악에 맞서가지고 학생의 어떤 시위 운동들이 이제 활발해지는 거예요. 여기 맞서가지고 또 비상계엄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대통령 휴양성명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그런 과정에서 5월 18일이었죠. 광주 그 전남대 앞에서 600여 명의 그 학생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계엄군과 충돌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무자비한 진압 그리고 연행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 30만 명 죽여본다고 죽여본다고. 장갑차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쫓아가서 때리는 맛을 봤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죠. 본인들에게. 공수특전단들이 대검을 빼어들고 미친 망나니처럼 호박을 찌르듯이 닥치는 대로 계속해서 살생을 범하면서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거든요.の反政府運動の中で初めに破壊の目標になったのは放送局で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실제 부른 것도 보고 애국가를? 우리도 예. 그렇게 부른 것은 우리는 폭도가 아니고 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라고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관 바로 앞에다가 전부 거기에 초를 켜고 향을 굉장히 많이 꼽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5월이니까 좀 그 냄새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 향이 이렇게 좀 그 부패를 좀 막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내가 진수영에게 양초 한 상자를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초를 태우면 냄새가 없어지겠구나. 그럼 오늘 저녁에는 틀림없이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엄마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은 손 들고 나가면 괜찮아다요. 6시에 여기 문 닫는데요, 엄마. 문 닫으면 나도 들어가려고요. 때리지 마라. 여기는 누가 사진 찍으러 왔네.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주는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은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도청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군가 부르고 간 이후로 이제 전두환 정권이 탄생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의 근한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그때 그 5.18 나고는 소설을 거의 못 썼어요. 충격이 심하니까. 이제 소설가로서 소설을 못 쓴다는 것은 공황장애처럼 소설만 쓰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배고픈 자의 양말 한 짝도 되지 못하고 그 분노한 자에게 돌멩이 한 개도 되지 못하는 소설을 써서 뭐하냐. 그러고는 서울로 갔지. 그러니까 80년 1월 18일에 갔어. 한겨울에. 그때 광주, 서울서 광주 얘기를 어떻게 전해주셨는지 궁금해요. 전화가 끊어지니까 서울 강남 터미널이 그때 새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고속버스로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광주 형편을 물어보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그 유통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피 묻은 사진첩, 독일의 어떤 작가가 찍었다고 하는데 그 사진첩이 복사가 돼가지고 유통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입해 갖고 가서 보고 그랬죠. 내 책상에다가 놔뒀는데 그 사진첩을? 사진첩을 놔뒀는데 1980년 1월 가족과 함께 광주를 떠난 뒤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학살이 벌어졌을 때 나는 9살이었습니다. 이후 몇 해가 흘러 서가에 거꾸로 꽂힌 광주 사진첩을 우연히 발견해 어른들 몰래 읽었을 때는 12살이었습니다. 그해 추석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어른들은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다. 마치 아이들이 감시자인 듯이 우리 남매와 더 어린 사촌들이 못 듣도록 가만히. 애기 엄마는 총을 맞고 이미 죽어버렸는데 뱃속에서 애기는 살아갔고 몇 분을. 내가 몰래 그 책을 펼친 것은 어른들이 언제나처럼 부엌에 모여 앉아 9시 뉴스를 보고 있던 밤이었다. 마지막 장까지 책장을 넘겨 총검으로 깊게 내리그어 으깨어진 여자애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을 기억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저항하다 곤봉과 총검, 총격에 살해된 시민들과 학생들의 사진들이 실려있는 당시 정권의 철저한 언론 통제로 인해 왜곡된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비밀리에 제작해 유통한 책이었습니다. 어렸던 나는 그 사진들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그 훼손된 얼굴들은 오직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으로 내 안에 새겨졌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나는 생각했습니다. 조그만 소녀가 그 엄청난 그 비극적인 사진첩을 보고 그 피 묻은 사진첩인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거기 있는지도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내 안의 연한 부분이 소리 없이 깨어졌다. 그것은 항상 숙제라는가 아무튼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 속에. 이후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따금 그 묘지에 다시 찾아갔는데 이상하게도 갈 때마다 날이 맑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양의 주황빛이 눈꺼풀 안쪽에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나는 느꼈습니다. 에휴, 너 있는 데까지 책은 못 보내줘도 너가 있는 데까지 다 전달이 될 것이니 잘 읽어봐. 이장할 때 파본께 세상에 우리 제학에는 이 알이 턱이 없어요. 총이 맞아서. 그래갖고 작가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100번 1000번 뛰어봤자 국내도 다 못 알렸는데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세계를 떠들썩하게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저는 감사하단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막 울었어요, 혼자.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